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큐. 오랜만입니다. 이문 채널 도서관을 통째로 주인장 홍윤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권에 관련된 그런 벤야민의 마지막 주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벤야민 요 주권과 폭력에 관련된 파트를 다루면요. 이제 벤야민 시즌이 끝이 납니다. 거의 35강 정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이제 마지막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이제 이 파트를 제가 펜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제가 이 파트를 마지막에 밀었던 이유가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폭력, 그 다음에 주권이라고 한 요 파트가 워낙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맨 뒤에 다루고 싶었어요. 약간 좀 끝판왕 느낌으로, 마왕 느낌으로 다루고 싶었습니다. 이게 물론 뭐라 해야 될까? 철학과라든지 아니면은 국어 국문, 수많은 인문학 계열, 학문을 하는 쪽에서 이 폭력이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대적이고 동시에 또 현대적인 주제의식이죠. 무엇이 폭력이고 폭력의 정의가 뭐고 그 폭력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폭력에 대한 기원과 계보,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탐구한 다음에 어떻게 그 폭력으로 벗어날 것인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빚어내는 폭력에 대한 것은 또 없는가, 그런 어떤 폭력의 순환골이나 아니면 약간 좀 자가당착, 모순 같은 걸 찾아내는 것까지 폭력에 관련된 걸 탐구하는 분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있고요. 현대 철학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이 키워드를 만나지 않을래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키워드고요. 이 키워드를 말함에 있어서 절대 빠지지 않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까 그 인물이 바로 발터 벤야민입니다.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폭력에 관련된 파트에 가지고 벤야민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고유하고도 굉장히 많은 파급력을 미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발터 벤야민이 썼던 논문, 이게 초창기에 적었어요. 폭력 비판을 위하여. 폭력 비판을 위하여. 라는 이 초창기 단편이 있는데 이게 정말 많이 인용됩니다. 여기서 뭘 얘기했을까요? 이제 이 파트에서 안 다루고 있고 요 다음 파트에서 이제 이어서 다루게 될 법 보존적 폭력과 법 정립적 폭력이라고 하는 그 폭력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신적 폭력이라고 하는 걸 다룹니다. 신적 폭력.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터 벤야민 공부하다 보면 이 신적 폭력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돼요. 이게 뭔지. 이 텍스트가 굉장히 비이적이거든요. 이 비이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좀 종교적이고도 숨겨진 알레고리가 많고 상징적 의미가 많고 그럼 또 문학적이기도 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폭력에 대한 굉장히 분석적인 글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단상이나 직관 같은 걸 적어놓은 글이에요. 분석적인 면도 있지만 말미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뭔가 직관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 많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이 개념이 다뤄지고요. 이 개념은요, 뭐 주디스 버틀러라든지 아니면 슬라보의 지제 혹은 자크 데리다, 미셸 푸코, 또 누가 있을까요? 뭐 그 다음에 들레즈까지 진짜 현대의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은 이걸 다 다뤄요. 이 신적 폭력, 벤야민의 폭력 개념을 그만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럼 이 파트를 저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 강의는 제 예상대로라면 15분 만에 끝날 이 강의는 요 주권 폭력과 주권이라는 개념에 대한 약간 개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발터 벤야민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강의에서 발터 벤야민의 인용문과 이런 걸 직접 읽어보면서 벤야민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직접 적용되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이전인 지금은 개념에 대한 예비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물론 도서관 통째로 제 유튜브 채널에 대다수 독자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소금과 같은 교양 시민들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15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부터 시작할까요? 일단은 폭력이라는 말을 제껴놓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주권이 뭘까요? 주권이 뭘까요? 여러분 사전에 주권의 정의를 치면요 굉장히 모호한 말이 나올 겁니다. 왜 모호하다고 말하냐면 주권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권력의 배후에 있는 핵심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행사되는 거겠죠. 그 행사됨을 하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주권입니다. 그게 주권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이라서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이 사람 협박해요. 너 이거 안 하면은 너 죽여버리겠다. 무서워하죠. 그래서 얘를 노예로 부립니다. A라는 사람이. 칼을 지녔기 때문에. 여기서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서 주권의 형상은 칼을 통해서 현현하는 거예요. 이 칼을 든 사람이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 주권을 통해서 뭐 법을 반포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칙령을 내린다든지 혹은 마음대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B로 하여금 뭔가를 굴종적으로 따르게 만들고 B를 노예로 부름으로써 A가 자신의 욕망을 마음대로 펼쳐내게 만드는 그런 권한, 그런 최종 신급, 이 바로 주권입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여러분 사실 주권의 정의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모호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주권 개념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모호해요. 이거를 이제 어원으로 붙잡고 막 서브젝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썸제프 발음이 꼬이네요. 주권에 대한 제 영어 발음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개념 어원을 붙잡고 어원을 붙잡아 내려와가지고 막 중세 교회법 막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조르주 아감맨 같은 철학자가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권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요. 그냥 주권 그 자체를 딱 정의하자 했을 때는 철학적으로는 정의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주권은 법적으로는 정의될 수 있겠지만 철학적으로는 정의되기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의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주권은 사실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개념은 정의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고요. 어디가 바닥인지 땅인지 알 수 없는 구름 같은 걸 헤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린 거기에 지금부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약속을 걸었죠. 뭔가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행사함의 최종 신급이 되는 그런 걸 주권이라고 정의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은 주권, 이거 좀 좁혀서 정치적으로 가봅시다. 정치적으로. 주권자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주권을 가진 사람이겠죠. 여러분 주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죠?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로 한정지었을 때 정치적 법령, 공동체가 모두가 따르는 규칙, 규율, 칙령, 전통, 관습, 또 뭐가 있나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의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정하는 존재, 만드는 존재가 주권자겠죠. 정치적 의미로, 법적인 의미로 한정지어서만 본다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주권자라고 하는 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맙시다. 뭐 로마라든지 아니면 뭐 고대라든지 고대 아테네 막 이런 데까지는 가지 말고 중세로 가봅시다. 서구의 중세. 서구의 중세에서 주권자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주권자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입니다. God, Jesus Christ 슈퍼스타.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주권자였어요. 왜? 이 사람이 모든 권능을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존재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세계 자체를 창조하고 자신의 질서와 모든 것들을 섭리를 세계에 펼친다고 봤으니까. 그래서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지상의 통치권을 위임하죠? 그러니까 약간 너가 여기 관리하고 넌 저기 관리하고 정해주는 그런 CEO를,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 CEO를 뽑는 거죠. 그 CEO를 하나님이 뽑는데 그 임명된 CEO가 누구죠? 그 사람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 권한을 관리자한테 양도해요. 네가 한번 잘 관리해보라고 내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구름 위에 앉아서 노는 거죠. 는 아니고 더 중요하고 숭고한 일에 종사하시는 거죠. 좌우지간 어떤 자신의 뜻대로 세상이 굴러가길 바라는 그 질서나 행위를 왕에게 위임한다고 교회에서 얘기돼요.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그래서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이 주권을 부여받은 왕은 마음대로 법을 만들죠. 무적입니다. 무적. 이 친구는. 법을 만들 수 있어요. 법이라고 한 건 뭐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소속된 공동체 내에 모두가 따라야 될 규율이라고 보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따라야 돼. 얘 말에 강제적으로 복종하는 이유는 뭐죠? 이 친구가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보통 군사적 지도자예요. 처음에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제 사회 공동체가 결집되고 그런 강제적인 규율 제도를 만들면 있어서. 왜냐하면 폭력이 없으면은 누가 그 말 따르겠어요? 따르기 싫으면 안 따르면 되지. 근데 폭력을 쥐고 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뭐 좌우지간 중세 주권자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피플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주권자는, 그러니까 만져지는 주권자는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법을 만들고 누구 목을 자르고 누굴 고문하고 어떤 법을 만들고 사회를 진흥시키고 어떤 책을 만들고 반대로 금서 목록을 만드는 그런 모든 일의 총체, 총괄 책임을 지는 모든 걸 전두지휘하는 법의 뭐라 해야 될까? 법의 광휘? 법의 권능? 법을 만들 수 있는 신비한 권력을 몸에 체현하고 있는 신비스러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는 누구죠? 왕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왕이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일단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 같은, 베네치아 같은 뭐 여러 가지 막 가문들이 통치했죠. 그 이탈리아 도시국 같은. 거기서 봤을 때는 귀족들이 그 주권자입니다. 뭐 자우지가 왕이나 귀족 같은 소수에 의해 이제 명칭된 과두에 의해서 이 주권자가 얘기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인민주권이라는 말이 많이 펴졌죠. 물론 인민이라는 말은 우리 북한이 있기 때문에 약간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인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 국민주권, 뭐 시민주권 좀 이상한 말을 만들어 쓰는데 사실은 번역어를 제대로 하자면 피플에 대한 제대로 된 번역어는 인민이 맞습니다. 민중주권이라고 하실래요? 민중의 중자는 중우정책 그 중자랑 똑같아요. 아니면 민초주권이라 하실래요? 민초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려야 될 존재로 보는 거죠. 막말로 저도 인간이고요. 하나의 시민이고요. 지금 대통령이 앉아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냥 한 사람입니다. 시민이고 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 대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지 않아요. 공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민초란 단어를 사용해버리면 그런 의미가 훼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초, 민중, 대중 뭐 이런 단어, 무리 중자를 쓰는 그런 단어들에는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배제돼 있어요.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피플을 번역함에 있어서 인민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 민자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인자가 앞에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직위가 뭐고 어디에 태어났건 성별이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공평한 인간. 그 다음에 그 인간이 결속된 공동체 내에서 따르는 규율 같은 게 있겠죠. 그 규율을 지키는 백성 민자가 되는 겁니다. 시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인민이라는 번역어는 좋은 번역어예요. 밑에 위에 북한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갑자기 얘기가 좀 인민 쪽으로 새버렸는데 다시 얘기로 돌아오자면요. 우리는 이제 인민주권을 따르죠. 인민주권 개념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왕의 주권을 지니고 있는 건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개념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절에는 반대로 인민들이 주권을 가지는 게 이상한 거였어요. 그럼 혼란이 비춰지고 뭔가 나라가 망해버릴 거라고 통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혼란이 판을 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정부주의 이꼴 혼란, 혼란 이꼴 지옥. 오케이? 그런 도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절에는 왕과 귀족이 모든 주권자로서 행사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까지 쉬운 설명이고요. 이제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디테일하게. 여러분 이 얘기에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 왕이나 하나님께서 뭘 만든다고 했죠? 법. 엄밀히 말하면 왕은 법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회 왕이 하는 건 되게 법이 아니라 보통 칙령을 발표해요. 칙령. 여러분 칙령이 뭡니까? 그냥 갑자기 가뭄이 든 거예요. 야 무슨 동에서 어떤 물 같은 거를 징발해라. 뭐 물 같은 거 수입해라. 그때 긴급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명령을 통해서 칙령이라 내려지죠. 이런 칙령이 수세기 동안 쌓이면은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선왕께서는 이렇게 했고 전전전 무슨 왕께서는 이렇게 했고 그 전전전 왕께서는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그 조치들이 일정 쌓이겠죠. 규범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일종의 좀 규칙 내지 규율화되는 거를 좀 더 성문법으로 붙잡아서 법전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는 성문법이 되는 거죠. 성문법. 그래서 모든 법의 근원은 성문법이 아니에요. 모든 법의 근원은 칙령 내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권위, 즉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에 의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물론 이 관습의 주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왕과 귀족입니다, 여러분. 일반 시민들은 되게 여기 속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랜, long time long,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여기서 칙령을 왕이 반포한다고 했죠. 선포한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거예요. 이 왕은 법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왕은 법에 묶여있지 않아요. 좀 정확히 주권자는 법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묶여있지 않아. 이 세상에 여러분 이거 꼭 중요하게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데 잘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중요한 파트입니다. 모든 법은 그 이전에 법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부터 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심하게 말하자면 자연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휴머니즘 같은 거 역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낸 것 중에 성법화되고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행정기구를 작동시켜서 강제적으로 집행되게 만드는 것의 이름이 바로 법이에요. 그 법, 주권자는 법에 묶여있지 않았다. 되레 법을 만드는 존재. 여러분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에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법에 묶여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법을 마음대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봅시다. 원래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권과 법치주의는 양립하지 않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하는 거는 반민주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언론에서 통치 얘기를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부터 해가지고 뭔가 물이 잘못 들었는지 통치 개념이 너무 남발돼요. 지금 이 정부에 나오는 언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걸 지적하기 시작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질 테니까 대충 접읍시다. 접고 다시 돌아와서요. 기본적으로 통치권을 가집니다. 주권자는. 이 주권자가 통치권에서 그때그때 법을 반포하는 거죠. 법을 반포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절에 이 왕들의 폭군들이 많았죠. 그래서 정말 힘든 일들이 벌어지다가 이제 18세기에 들어오면서 되게 사람들이 못 참죠. 그래서 왕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희 귀족 마음대로 하지 말고 진짜 기본적인 것 정도는 우리가 우리 전체 다중 전체 시민사회 전체 인민 전체가 하는 것대로 좀 해라 라고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무언의 압박 시위를 통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이 정치체를 바꾸죠. 뭘로 바꿉니까? 그게 입헌군주정입니다. 입헌군주정은 쉬워요, 여러분. 입헌군주. 군주는 이제부터 통치권을 마음대로 가지지 않아요. 어디에 기초해서? 입헌, 헌법에 기초해서 가는 겁니다. 헌법을 만든 주체는 누구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인민주권이에요. 근대적인 개념. 우리 같은, 당신 같은, 우리 구독자 같은, 우리 구독자가 데리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그 모든 사회 뻗어나가서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가 주권자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인민주권. 그 인민주권을 통해 가지고 이 주권자를 묶어놓은 거죠. 그럼 이때 주권자는 이제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왕은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죠. 심지어 주권자가 아니기도 뿐더러 그냥 기호퇴해서 목이 잘리죠. 그냥 귀족이나 왕들 다 축출시키고 인민들로만 이러지. 선출 공무원들을 만드는 거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좌우지간 그렇게 사회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와가지고 주권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주권자라고 하는 건 뭘까? 여러분 제가 이거 중요하게 봐달라고 했죠. 주권자는 뭐라고 했죠? 법에 묶여있지 않은 존재라고 했죠. 지금 저는 주권자인가요? 저는 주권자인가요? 애매한데요? 애매합니다. 왜? 저는 선거법, 민주주의 우리 법체계에 명시된 선거법에 따라서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요. 그 국회의원이 입법부에 가가지고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 정당 이해관계에 엮여서 막 얼추고 설키고 하면서 법을 통과시킵니다.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 바깥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법 바깥에 있는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법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주권자는 통치권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폭군 같은 존재들은 언제든지 현행법을 정지시켜버리잖아요. 그건 짐의 생각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 마음대로 법을 선포시켜버리면 신하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선왕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선왕의 미덕을 닮으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 시대 하그 보면. 근데 사실은 싹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연산군이지.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존재니까. 법 바깥에 있는 존재예요. 법을 정출시키고 만드는 존재지 법에 구속된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럼 저는
인민주권 사상에 따라서 저는 주권자니까 법을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촛불혁명 같은 혁명 형국이 벌어지면 정지시킬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혁명 상황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운이 좋아서, 정말 운이 좋아서 2017년 겨울부터 그 내년 이제 봄까지 촛불혁명을 경험할 수 있던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혁명이 뭔지 알아요. 근데 그 이전 세대, 물론 혁명이 있었지만 혁명을 겪지 못한 세대들도 많습니다. 불쌍한 세대들. 그래서 인민주권이 뭔지 모르겠고 그게 막 와닿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촛불혁명이나 뭐 5.18이라든지 6월 민주항쟁 같은 빅 이벤트는 정말 몇십 년마다 한 번 차도록을 말까 정말 엄청난 분기점이니까. 그런 그 분기점은 설계할 수도 없고요. 규칙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제가 촛불혁명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우연과 이런 것들 겹치고 그래서 필연처럼 보이기도 하는 아주 불가한 사건인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아마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빅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설계하거나 통제하는 게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주권은 진짜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주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법을 마음대로 정지시키는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현행법을 다 정지시켜버리고 새로운 법을 정조시키는 거. 혁명. 그때만 주권자로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 일반 사람들이요. 이 의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뭐 좌우지간. 그래서 저는 잘 못 느끼겠고 그러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요 주권자는 누굴까요? 제가 이거 하나 언급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는데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대한민국 현실에서 주권자는 더도 없이 검찰입니다. 대통령 주권자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도 주권자 아닙니다. 진짜 주권자는 누군가요? 검찰입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죠. 법을 정지시키지 못해요. 법대로 움직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움직입니다. 검찰은요, 검사들은요, 법대로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일까? 여러분, 최근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최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우리 끊임없이 이어져오는 비극적인 사건, 장자연 리스트 그 사건. 이 최근에 이제 과거진상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왔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몇십 년 전에 이제 조선일보와 방사온 그 일가가 연루돼 있었죠. 그 관련된 녹취라든지 정보, 뭔가 증언 이런 수사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 자료들이 시간이 흘러오면서 보니까 다 유실됐다. 수사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요. 수사 결과가 없는 거예요. 수사 정보나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어떤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보를 했는데 그 제보를 하면은 검찰이나 수사에서는 전부 다 진술을 옮겨줬고 조서로 남기고 진술을 뭐 인쇄하고 증거 자료를 남기고 그 증거 자료들을 증거품 목록 그에 등재해가지고 다 보관하고 그 몇십 년 동안 보관 기간을 지키고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켜진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자료들이 없다. 다 유실돼 버렸다. 가 돼버린 게 진상조사 결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이루어졌대. 그 수사가 다 허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중에 빼돌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검찰은 뭐 하는데요? 검사들이 뭐 합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 요약하자면은 대한민국 검찰 같은 검찰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말도 안 되는 권한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사권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 신상 파고 뭐가 있는지 막 마음대로 조사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일반 사람들 그런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민간 탐정 같은 거, 민간 사찰 같은 거 불법입니다. 바로 잡혀가요. 근데 검찰은 합법적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죄가 있으면은 이제 법정에 기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상권 분립에서 사법부라고 하는 거 별다른 힘이 없어요. 왜? 무슨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걸 올리면 그걸 보고 판단해가지고 땅땅 판쳐가지고 판결을 낼 수 있겠지만은 만약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해오지 않으면은 제대로 해오지 않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니까 그러면 핵심 칼자루는 누가 지고 있어요? 검찰이 지고 있어요.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기소권을 마음대로 쥐고 있으니까. 죄가 있어도 기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기소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수집 안 하면 되죠. 증거가 제출됐다는데요? 그럼 제출됐으면은 흐지부지 만드는 거예요. 유실되고 잃어버리고 막 그거 수사하는 사람들 실종되고 갑자기 사라지고. 나 받았는데 분명 제출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관련자들은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어요. 라고 막 이상하게 흐지부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죠? 법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지키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 않아 버리는 게 권한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인 겁니다. 얼마든지 권한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검경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검경을 독립시킨다 해가지고 얘네가 주권자라고 하는 문제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검경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묻어버리면 되니까. 얼마든지 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견제 기능은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전 정권, 박근혜 정권을 생각해보세요. 사법부, 양승태, 그 다음 행정부, 말할 필요 없었죠. 최순실 행정부였죠. 얘네들이 짝짝꿍 돼가지고요. 둘이 상봉 분립이 서로 견제하는 기능인데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죠. 얼마든지 과도끼리는 그냥 붙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다 해가지고 이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당장은 달라져 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결국 유착관계가 생기면서 그냥 서로 엉겨붙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주제 약간 제쳐놓고요. 결론은 좌우지간. 그래서 결론은 우리 시대의 주권자라고 하는 건 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을 적용시키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이다. 이런 게 주권자다. 법을 정지시키는 현대적인 형상이죠. 이제 보통 법 얘기하면 조르주 아간벤 같은 호모사키르 얘기를 떠올려가지고요. 되게 수용소라든지 뭐 노동시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같은 거를 그런 아간벤 분석 범주로 다루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 혹시 보고 계신 아간벤 번역자라든지 아간벤 연구자 계시다면 꼭 좀 저작을 내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거 좀 읽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입니다. 뭐 좌우지간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게 바로 주권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주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왕과 귀족이 가질 수 있던 법을 정지시키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현대에는 약간 교묘하게 변형된 형태로 관료적으로 막 태업을 하고 중류자를 없애고 막 흐지부지 만드는 그런 일련의, 근데 이게 다 합법적이에요. 이런 기능들을 가진 검찰과 같은 관료기구가 이 친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주권 약간 좀 허구적인 개념이죠. 정말 쉽지 않은 개념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주권 개념은 이런 거에 가깝다. 라는 걸 언급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벤야민이 어떤 개념을 얘기하고 어떻게 적용시키고 인용문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요일 봅시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총총.